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변희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윤석열 정권 취임 출범 2년이 됐습니다. 아, 이제 2년 넘어갔습니까? 이제 아니 됐죠. 막 되고 있는데요. 네. 소회랄까? 아직까지 못 끊어내는 게 참 이게 네.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이거. 네. 소회는 아직까지 못 그려드렸어. 2년 차까지 났다. 넘어서 3년 차까지 간다. 네.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거. 잘한 거 잘못한 거 하나씩만 좀 꼽아보신다면 먼저 잘한 거. 잘한 건 없고요. 네. 잘한 거 없습니까? 애초에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잘한 걸 평가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영수회장 얘기가 오늘 나올 텐데 네. 영수회장 같은 경우도 내가 뭘 해볼 테니까 야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수회장 때. 내가 이거 할 테니까 꼭 뭐 도와달라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하려고 대통령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아마 초유의 일이 아닐까. 그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네. 나머지들은 그래도 뭐 못했든 잘했든 잘해보려고 된 것까지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이분은 잘하려고 대통령 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박한 평가신데요. 이게 영수회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영수회담이 성사된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것도 별로 평가할 게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내가 이번 걸 할 테니까 좀 협조해달라. 이런저런 예산안을 꾸몄으니까 뭐 한번 좀 챙겨달라. 예를 들면은 그 88년도 노태우가 이제 주도했던 영수회담에서는 88 올림픽 문제 협조해달라.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야권은 협조해 줄 테니까 이거 받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다 알지만 509대 청문회를 받은 거죠. 올림픽 협조해 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원래는 영수회담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겠다는 게 있어야지만 거기다 대고 이제 야당 대표는 그럼 특검 받아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난 뭐 할 게 없다. 뭐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 잃어버리면은 영수회담이 성과가 나올 수가 없죠. 애초에. 그럼 대통령의 그런 태도,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헌정사상 초유로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대통령,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대통령, 과연 영수회담, 야당 입장에서는 응해야 됐었나요? 저는 뭐 응하지 않아도 됐었고요. 뭐 응하면서 뭐 한번 확인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았을 거고. 근데 더 좋았던 거는 저는 국민 앞에서 야당 당대표가 대통령이 아주 호통을 쳤어야 된다고 봐요. 이 뭐 메모실 이거 안 되고 너무 많은 걸 썼잖아요. 핵심적인 거 당장 요구해야 될 거 한 2개 골라서 이거는 반드시 받지 않으면은 국민적 심판이 있을 거다 이 정도의 그냥 경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게 좀 아쉽죠.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순발력 있게 앞에 모두 발언 기회를 얻어낸 거는 뭐 그 의외다 잘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다 각자의 뭐 방법론들이 있어서 그럴 텐데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렇게 많은 걸 적질 않고 어쨌든 기자들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게 최상병 특검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최상병 특검 가지고 논전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하고. 이거 왜 안 받냐?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래서 그럼 반박을 하고 뭐 이런 좀 장면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모두 발언 직후에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됐기 때문에 주고받은 얘기는 우리가 전해 듣는 거밖에 없고 내용도 많지 않아요. 일단 알려진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85%를 얘기했다. 뭐 이런 정도만. 그거는 정말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어떤 영수회담도 아마 그런 경우 없을 겁니다. 이거는 뭐 국무회의 때 뭐 95% 훈수했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아니 국무회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영수회담에서 85%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 뭐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말을 끊었어야 된다. 끊었어야죠. 최소한 여기 참모들이 들어갔잖아요. 참모 중 한 명이 정중하게 딱 끊었어야죠. 최소한 이렇게 말을 주고받아야지 일장 훈시하면 안 된다 이거. 이거 왜 안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상대가 대통령이어서 좀 곤혹스러운 것도 있긴 했을 텐데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영수회담은요 뭐 거의 멱살 줄 뻔한 사례도 있고 뭐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김한길 박근혜 영수회담이 완전히 그냥 여자 대통령에서 멱살 거의 쥐거나 마찬가지로 싸웠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측 지지자들을 대표해서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지지자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서로 다투기 싫다고 얘기 안 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지지층을 배신하는 거죠. 네. 그래도 내용은 전달이 됐는데 하여튼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도 수긍하거나 납득하거나 합의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백화점식으로 쭉 읽으면 안 되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할 것입니까? 딱 물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러면은 왜 할 거냐고 따져 물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당신을 심판하겠다까지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쭉 읽어버리면은 그냥 답변 안 하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안 했던 거고 또 안 최상병 하겠죠. 거는 아예 안 했던 걸로 네네. 지금. 다른 예. 것들은 뭐 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영수회담 무용론도 나오겠습니다. 이제는 더 할 필요가 없죠. 이런 더 식으로 할 바에 더 할 필요가 없죠. 네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뭐 단독 회담 뭐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에서는 띄우던데요. 아니 여러 명이 있는데도 85%를 떠들었는데 네. 단독 회담은 더 떠들 거 아니겠어요? 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할 필요가 없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부조직법 통과 안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통령으로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뭘 협조를 구하려고 하면 일단 정부조직법도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통과 안 하고 한다는 얘기는 그냥 협조 없으면 협조 없는 대로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래버리면 영수회담이 필요 없죠. 그럼 국무총리 인선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 인선 같은 경우도 뭐 까짓 거 그냥 뭐 거부하면 네. 지금 한덕수 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가는 거죠 뭐. 그게 윤 대통령의 마음일 거다. 지금 하는 거 볼 때는 네. 뭐 거부할 테면 거부해라. 그러면 한덕수로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자세가 아니겠어요? 참 그런 대통령을 통제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 중심제가 폐해를 보일 때 안전장치가 나름 있잖아요. 그런데 뭐 난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마치 땡깡 부리는 어린애처럼 하고 싶은 게 없는 대통령이면 야당의 협조, 국회의 협조를 구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죠. 전례가 없고 미국에서도 이게 탄핵이 한 2번 있었는데 한 크게 2번 뭐 클린턴 거 뺀다고 하면 닉슨하고 그 전에 링컨 시대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가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결국 탄핵까지는 가진 않고 그냥 그만두게 됐는데 이 하원 통과되고 상원 멈췄는데 지금 그때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에는 국회하고 대화 안 하고 무차별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간 겁니다. 하기는 네. 하원에서. 그럼 그거 말고는 무슨 답이 있겠냐는 겁니다. 네. 뭘 대통령이 아쉬운 게 있어야지 뭐 야당하고 협조할 텐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안 해버리겠다 이러면은 뭐 쫓아내는 거 말고는 무슨 답변이 있겠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 합의였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요구 안에서 조금 톤을 다운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과는 야당의 성과라기보다는 윤석열의 성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네. 그러니까 이태원 사건은 다른 지금 이 양평이나 이 최상병과 다르게 1차로 국정조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네. 근데 국정조사 사건에서 이거는 무슨 특별한 무슨 범죄나 막 비리가 나온 게 아니라 왜 경찰력을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 할로윈 행사에 투입을 안 해서 대참사가 벌어졌냐. 그러니까 아주 이 내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조사로서도 밝히기 어려웠었는데 국정조사 때 당시도 이제 수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출 안 해버립니다. 지금 이 정권은 그래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조위가 왜 나왔냐면은 이 경찰이 일단 수사를 했어요. 경찰 검찰이. 근데 싹 다 불기소시켰죠. 윗대가리들은. 네. 그럼 불기소를 했던 그 수사 자료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이번에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국정조사 때도 자료조사를 안 줘가지고 문제가 돼서 다시 특조위가 나왔는데 특조위가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면은 자료 제출 요구를 강제할 수 예, 그러면은 뭐 안 주게 뻔하겠죠. 그때도 안 줬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삭제했다는 얘기는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조사 때랑 차이가 없죠. 오히려 국정조사 때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서 했는데 이거는 민간인 이 조사위원들이 갑니다. 네. 그럼 더 세게 버티지 않겠어요, 공조직이라는 게. 그래도 청문회에 출석을 불응하면 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은 안전장치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세월호 특조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준해서 했던 거예요. 그거 준해서. 그러니까 세월호 때에 있었던 조항들을 뺀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후에도 이태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저는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고. 예, 이거는. 그럼 이것도 또
아니 풀긴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 넥타이도 그러니까, 보라색 매셨는데. 예, 네. 이 사건은 저는 의도적으로 이 할로윈 행사를 망쳐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찰병력 투입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걸 증거를 잡는다는 거는 거의 뭐 대통령실 거의 압수를 다 해야지 나올 겁니다. 이거 웬만하면 네, 될래요. 네. 근데 이 현재 특조위에서의 최소한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삭제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맹탕이지 않을까 이거는. 그리고 이거를 뻔히 알고 윤석열과 여당이 이거는 협의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야 이태원 하지 않았냐 나머지 특검을 막기 위해서 이걸 이용한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하여튼 이번 특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만약에 유족들이나 또 예.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납득하지 못한 결과 나오면 그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뭐 특검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이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특조위 활동을 또 지난번 세월호 특조위도 지금 방해했니 많이 그래서 그거 뭐 형사처벌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특조위라는 게 방해하기가 너무 쉽게 돼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특조위 구성할 때부터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들 계속 제거 시비 걸고 하면은 네. 뭐 정권 끝날 때까지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뭐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아, 심각하네요. 하여튼 그래도 유족들은 그토록 염원했던 특별법이 통과되긴 근데 했는데. 납득이 이게 네. 우리가 유족 입장 생각해 보면요. 네. 무슨 정말 이 없었던 행사에 처음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과거 5년 네. 동안 잘 됐고 서울시가 계속 홍보하고 문광구가 홍보하고 그런데 갔는데 갑자기 150명의 젊은이들 죽어 나갔어요. 근데 잘못이 없대. 네. 아무도. 이걸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잘못인지를 잡아내서 공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잡아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천공까지 엮여서 이 할로윈 행사를 그냥 없애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 그 한마디로 이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건 거의 살인 방조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잡는 게 간단했겠냐는 거죠, 이게. 아, 하여튼 숙제가 또 남아 있다는 거 확인해 보고요. 최성병 특검 뭐 본회의는 통과됐습니다. 근데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거부권으로 가는데. 아니, 거부권이라는 행사도 난 참, 야, 정말 이게 너무한다,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네. 엄중 대응하겠다는 표현을 씁니까, 어떻게. 국회가. 그것도 선진화법에 의해서 6개월을 한 바퀴 돌려서 들어온 네. 180석이 먼저 통과시켜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온 그 법을 직권상정과 자동상정에서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엄중 대응하겠다는 표현을 씁니까? 이거? 그럼 뭐 국회 탱크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네. 유감이란 정도예요. 유감이란 정도는. 네. 그러니까 결국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거는 특검법이 결국은 대통령실을 겨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어를 하겠다는 거군요. 뭐 본질을 보면 그러고 네. 뭐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이 국회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럼 국회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죠. 그래야죠.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일단 뭐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기정사실화 된 거죠. 된 지금? 거죠. 된 네. 건데 뭐 10월도 안 끌 것 같고 네. 빨리 해버릴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이번 21일 때는 거의 끝나가니까 네. 20일에 당선자들 몇십 명이라도 용산에서 지금 철야 농성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그 해병대 이 전우회 등등에서 네. 이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용산에서 시위한다는데 빨리 한다니까 15일도 안 걸리고 네네. 그러면은 그 텐트 뭐 쳐가지고 용산에서 버티고 거부권 행사에 국무회의가 열리다 싶으면은 몇십만 명 모아서 실력 행사 보여줘야죠. 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자체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거부권 행사가 빤히 예정된 거라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안 된다. 멍하니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최대한 무사 통과 막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성병 특검 문제도 파장이 만만치 않겠네요. 어떻든 간에 야당이 어떻게 대응하든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든 간에 일단 저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멍하니 있으면 이 국민적 분노가 아마 야권에도 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 거 하라고 총선에서 어쨌든 대승을 시켜줬는데 네. 뭐 한 10석 모자란다고 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전망도 많이 하던데 제2 요구를 하게 돼서 다시 본회의에 해부되면 통과될 가능성 지금은 현재는 0%죠. 0입니까? 현재 이번 국회에서 0%죠. 왜냐하면 네. 이번에도 이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 국힘당 반란이 나온 게 아니고 네.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자들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표수가 168석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기 전부터 투쟁 모드를 올려서 네. 일단은 공천 못 받은 사람까지 다 끌어올려야죠. 다 끌어올려가지고 판을 최대한 흔들어야죠, 이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야당 인사들은 정치 안 하겠다는 마음인가요? 그냥 뭐 내일이 아니다, 뭐 만석 귀찮다 이런 건가요? 뭘까요? 그래도 참여해야 될 건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최상병 거는 이거라도 하나는 표 던지고 왔어야 되는데 네. 너무나 뭐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재의결할 때는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막판이어도 자기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총선 이후에 대응을 하면서 하여튼 뭐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도 영수회담을 했다든지 하면서 대통령실 개편을 하겠다. 법률수석 또는 민정수석 신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누가 언제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없애라 얘기한 적도 폐지하라는 없고 폐지 아무도 얘기 안 네. 했는데 본인이 폐지했다가 네. 본인이 한다니까 그거는 뭐 하는 거죠. 뭐 본인 권한에 따라서. 근데 민정수석의 기존의 권한 말고 혹시라도 없던 걸 한다거나 네. 이런 거는 레이더로 검출해서 조금이라도 그 민정수석 권한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으로 뭐 고소를 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정상적인 민정수석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네네. 임명되는 게 마치 이 대통령실 로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막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거는 국회 법사위나 운영위에서 아예 그 현미경을 갖다 대고 있어야죠. 그리고 민정수석실 같은 게 이제 부활하게 되면 그쪽에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서 현재 공무원들이 대거 파견 형태로 근무할 것 같다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거로 들어올 것 뭐 같다. 100여 명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하나의 이 법률 로비스트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것도 로비스트 딴 데도 아니고 무슨 뭐 법원이나 검찰에 로비하지 않을까. 특히 좀 가장 위험한 게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네. 지금 공수처 칼끝이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무슨 전담만을 만들든지 민정수석이든 법률수석이든 저걸 맨투맨으로 뭐 매일 모니터링 해야 될 겁니다. 네. 하여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확인해 보고요. 뭐 의석수를 많이 얻었으니까 네. 국회의원들 한 3-4명 모여서 민정수석 감시특별반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질의응답도 있을 텐데 이거는 대통령이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뭐. 근데 지금 그 야당 대표가 얘기한 것도 답변 안 했는데 네. 그 기자들 질의응답을 정상적으로 하겠어요? 몇 명 찍어서 또 하겠죠. 원래 네. 하듯이. 그냥 일장 연설로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뭔가 국민적 입장에서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답을 듣는 건 불가능한 그러니까 건가요? 예전에 이제 이 전례들을 보면 그 기자들을 미리 섭외해 놓는 경우 있어요. 네. 근데 뭐 신년 기자회견 했다. 뭐 문재인 때든 박근혜 때든 그럼 그 당시에 이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이슈가 질문이 안 나온 적은 없어요. 네, 네. 하긴 다 한단 말이에요. 사전에 짜더라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도어 스태핑 하면요. 기존에 이슈 나오면 그냥 도망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이 기자 선별할 텐데 모든 이슈, 예를 들면 최상병 이슈든지 뭐 등등등등 다 나와야 될 텐데 그거 뭐 빼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건 기자회견이어도 기자회견 아니죠. 대통령 혼자 그냥 뭐죠? 국민들에게 그냥 연설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자회견 아니죠. 네. 예를 들면 김건희 디올백 그거 문제를 KBS에서 할 때도 그거 무서워가지고 녹화하고 그랬는데 네. 현장에서 생중계로 기자가 김건희 디올백 물어보는 거 용납되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겠다. 언론도 만나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그게 돼요? 아까 말 야당 대표를 만나도 85%는 훈실했는데 네. 누굴 만나든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백약이 무효다 백약이 이런, 무효죠. 이런 생각이 자꾸 야당 드네요. 대표 만났을 때 이미 다 드러났어요. 저 사람의 아. 이 캐릭터는. 네. 가장 껄끄러운 야당 대표 앞에서 할 말 다 해버렸는데. 그것도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 네, 대표. 네. 네. 뭐 누굴 만나든 얘기 듣겠습니까? 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쫓아내야죠. 네. 아니 그 쫓아내는 게 말은 그래도 아니,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아니 만만치 않아도 이거 똘똘 뭉쳐서 쫓아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국 대표나 이재명 네. 대표가 이제 이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자기들 예상보다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게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최대한 쫓아내든지 아니면 네.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총력전을 펼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조국 신당은 어차피 3년 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죠. 마치 전쟁 수행하듯 해야 되겠네요. 누군가는 뭐 소총도 들이대고 누군가는 모든 포도 무기와 쏘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예산을 팍팍 써버리고 이 감세도 그냥 팍팍 해버려서 지금 올 이제 예산이 한 70조, 80조가 빈다. 네. 이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뭘부터 줄이겠습니까, 이거? 7, 80조. 고정 공무원은 이거 못 줄이죠. 네. 그리고 기본에 약속된 투자 예산 절대 못 줄일 겁니다. 누굴 줄이게 돼 있냐? 무슨 지원 예산 줄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지원이 어디로 대부분 서민 뭐 농민 이쪽으로 갈 텐데 이게 나중에 이게 지원 예산 다 깎아버리면은 예를 들면 농민 지원 예산 깎아버리잖아요. 그럼 내년에 나올 농산품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재앙을 빨리 종식화시키면은 모조리 국민들이 다 얻어맞는데. 헌법 34조는 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고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줄이게 된다면 사실은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 위반이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탄핵 사유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6, 70조, 80조의 예산이 비게 짤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그건 뭐 거의 고의성 아니겠냐 이거. 네. 한마디로 마구 다니면서 감세를 마구잡이를 해줬어요. 이 선심성 감세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 빌 거 아닙니까? 예산 빌면은 이제 서민 쪽 예산 다 지원을 다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 삶은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눈사태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노인 이 독거노인이나 빈곤노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이거 100% 없앨 겁니다. 이게 제일 없애기 쉬울 거예요. 왜? 가장 반발하기 힘든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꼴이 되느냐? 이 노인들이 병원으로 실려가요. 아, 병원에 실려가면은 건보가 박살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 지원이나 농민 지원 이런 것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그걸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농산품이 급등하거나 건강재정보험이 파탄난다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아,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순간에 선장이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아니 어느 정부가 예산이 모자라게 짭니까? 6, 70조를. 이거를 1년 단위로 짜고 있는데 이거 아까 말한 대로 헌법상에서 이거 탄핵 사유예요. 이거. 네.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황우려 씨가 됐네요. 뭐 의미 있습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면 네. 황우려 씨는 생각보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다리를 막 넓게 포진시켜가지고 줄을 대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꽤 생각보다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연세도 있고 그래서 정치를 재개하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 계파를 활용하거나 이런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당권 선거를 관리하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당대표에게 유리하게 판을 짤 수 있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대권주자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뭐 얼마든지 역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정진석 씨가 비대위원장 할 때 룰을 바꿨죠. 50-50. 네. 당원 국민 50-50을 100% 당원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이해에 따라 바꿀 수 있죠. 황우려 씨의 이해는 뭐라고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자기하고 손잡을 수 있는 당대표 네. 그 당대표를 통해서 자기가 손잡을 수 있는 대권주자를 만들겠다는 거겠죠. 이게 이 사람의 전례가 뭐냐면
박근혜 때 여당 대표 했었는데 네, 그랬죠. 그때 이제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김무성이 대권주자로 뛰고 있어가지고 그래 김무성을 손잡아가지고 김무성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 탈핵까지 가담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됐죠? 이거는 원내대표의 권한이잖아요. 이거를 저는 아마 원내대표가 했다기보다는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텐데 이분이 이미지가 되게 온순해 보이고 좀 온화한 할아버지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는 뭐 거기 넘어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황우려 씨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도 이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겠네요. 비대위원 또 이제 이 당대표 선거를 또 늘려버릴 수도 있고 뒤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 비대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선임하느냐 이런 것도 재미있겠네요. 아마 그 생각보다는 자기 이사를 많이 관철시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씨는 그냥 뭐 물밑에서만 움직이는 겁니까? 전혀 안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전당대회에 나옵니까? 저는 나와도 아마 어려울 거라고 보고 못 나온다고 봐야죠.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정권하고 보수 진영 흐름이 윤석열은 일단 지키고 가자.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지키고 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총선 전까지의 이 실정이나 총선의 패배에 대해서 누가 한 명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이게 한동훈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은 희생양으로 지금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고 나오기에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지금까지 너무 가까웠다는 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윤석열과 원래부터 거리를 뒀었으면은 희생양으로 덮어씌우려고 할 때 덤빌 수가 있는데 윤석열과 한 패였는데 각을 세워서 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이 없다 한동훈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등 뭐 얘기는 되고 조금이라도 이제 이 반윤 노선으로 이제 공간을 확장해서 거기서 잡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이 정도의 차이 있지만은 친윤은 아니라는 이미지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당권을 잡으려 들어가겠죠.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게 황우여라는 사람이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만약 황우여가 친윤으로 해봐야 이거 별 의미 없겠다. 뭐 나한테 도움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룰을 바꿔서라도 반윤이나 비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한동훈을 앉혀놨는데 뒤통수 맞았다면서요. 네. 황우여한테는 왜 안 맞겠어요, 그러면? 별 관계도 없는데, 윤석열은. 네네, 그렇죠. 원내대표는 이철규 의원이 그냥 하는 겁니까? 뭐 연기도 한다, 뭐 그거도 이제 이 정진석이 좀 제동을 거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이 비서실장 되기 전에 이철규가 그냥 막 자발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하자, 원점에서.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하려고 지금 연기를 시켜버린 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는 정진석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겁니다. 그럼 이철규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당대표 선거는 당원이나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지자들이 결정하는데 원내대표는 딱 100명 유권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거는 그냥 대통령에서 전화 몇 통 때리면 저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히 마키아벨리에서 다룰 주제에 뭐 아닌 건 아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희진 씨 기자회견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하이브 사태라고 불러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민희진 씨 기자회견이 주목받았던 건 긴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은 표현, 정제되지 않은 감정들이 보였다 이런 거이기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에 무슨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본질로 한 걸음 더 다가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에도 하이브하고 민희진 쪽이 계속 성명서 공방전을 벌였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는 팩트는 다 확인됐다. 이제 이 부분 대해서는. 그래서 그 팩트를 다 확인을 하고 좀 대중문화 평론하는 사람들끼리 어제 같이 토론도 했었는데 이거는 재벌 회사가 자기 사내 벤처 회사의 컨텐츠와 기술을 약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재벌 경제체에서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일도 아니고 또 대중문화 산업에서도 수도 없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거를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비판을 하면서 정말 잘못된 그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 구조를 저희가 저항을 했고 그 저항의 산물이 BTS다 이렇게 자화자찬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좀 혼란이 온 거죠. 사람들이 설마 방시혁이 그랬을까. 근데 객관적으로 검증된 팩트로 보면은 그냥 미니진이 만들어 놓은 뉴진스라는 정말 독창적인 이 콘텐츠를 방시혁이 대주주의 권한을 이용해서 베껴서 자기 자회사에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미니진하고 여기는 죽이려고 지금 이제 밟은 거고요. 그런데 그냥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자회사의 여러 상품들을 뭐 교차해서 뭐 좀 비슷한 상품들을 만들거나 문화 콘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건 완전히 남의 회사면 모르지만 사내 벤처라면 가능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멀티레이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1레이블 이건 대기업에서는 디비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이 신기술 연구 개발팀이죠. 그럼 한 20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개 연구팀이 쫙 있습니다. 디비전에. 근데 원래는 이게 20개 연구팀이 다 독창적이고 다양하게 가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하다 보면 1팀이 정말 좋은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두각을 나타내죠. 근데 네. 1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장하고 잘 안 맞아. 좋은 기술 만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야 4팀 이거 베껴 가져오게 한 다음에 4팀 자기 해놓고 1팀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딱 그 사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뉴진스라는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 강력한 콘텐츠를 만들었어. 근데 미니진이 말을 잘 안 들어. 네. 그 자기가 또 더 클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뉴진스를 베껴서 아일릿을 만들어 놓고 이 뉴진스 활동을 못 하게끔 이 계속 감사를 해가지고 이쪽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흔히 보는 이 재벌 경제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러면 아니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다 아니면 또는 사내 벤처의 일종의 숙명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자기가 말씀드린 독창적으로 다른 회사를 만들지 않았다면 만들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미니진 씨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미국식 이 기업 자본주의에서의 네. 멀티레이블의 개념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그야말로 다원주의 철학이 확고해야 돼요. 이 회장 오너가 20개 중에서 돈 버는 레이블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18개는 돈이 벌리든 말이든 실험을 계속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건데 네. 이건 웬만한 다원주의 철학이 없으면은 야 2군데가 돈 벌고 있어. 18개가 돈 못 벌어. 그러면은 2군데 거를 베껴서 제가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멀티레이블의 이게 한계점인데 이번에 이 방시혁 의장이 하는 걸 보면 미니진이라는 워낙에 이건 대체가 안 되는 걸그룹 컨텐츠 이 프로듀서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을 데려왔죠. 데려와서 멀티레이블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해놓고 하나 뉴진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베껴서 뺏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브 경영진과 방시혁의 행태를 볼 때는 멀티레이블을 이건 다원주의적 철학을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창작자들과 뺏으려고 만든 게 아닌가. 목표 자체가 네네. 하는 행태로 볼 때는. 그리고 실제로 한 10개 중에서 9개는 그래요. 네. 멀티레이블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해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뭐 진흙탕 싸움처럼 가는 것 같습니다. 막 돈 싸움처럼 가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한 구도는 그거예요. 이 창작자 콘텐츠를 뺏어갔다 대주주가.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계약이 얽혀 있으니까 뭐 주식 문제, 돈 문제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다 형식적인 문제고 뺏어간 콘텐츠는 일단 아일럿이라는 뉴진스 짝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거 일단 없애야죠. 그거 없애야죠. 그거 성공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전 세계의 망신거리 됩니다. 네. 이미 알려졌어요. 뉴진스하고 뉴진스라는 독보적 콘텐츠가 있는데 누가 봐도 짝퉁인데 그러니까 망신당하기 전에 그거 빨리 없애버리고 이 뉴진스는 미니진이 창작품이니까 네. 미니진한테 적당히 돈 받고 넘겨줘야죠. 돈 받고 넘겨줘야죠.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자본주의라고 네. 우리가 아마 2000년 초반에 벤처기업이 떴을 때도 주주자본주의의 이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벤처라 그러면은 남이 안 하는 정말 이 큰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돈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남의 거를 베껴서 빨리 해치우는 장기술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벤처가 망한 게 그것 때문에 망한 건데 네. 그때도 뭐냐면 주주자본주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빨리 뽑아먹고 싶으니까 큰 기술을 못 기다려준다 웬만한 네. 주주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뉴진스 문제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거는 주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뽑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지금도 일정 정도 이 문화의 논리로서 그러니까 뉴진스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인데 기술도 아니고 네. 다 애들이잖아요. 상처 안 받게 잘 해줘야 되는데 야 내가 뉴진스 보고 투자했는데 얘를 보내면 돼?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방시혁이 좀 하는 일인데 아예 뉴진스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여버리고 똑같은 것도 만들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는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떨어지고 주가를 있고. 하이브도 떨어지지만 뉴진스가 독립해서 나가서 만약에 이게 뻗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하이브는 진짜 죽는 수가 있다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뉴진스랑 그 미니진을 죽이고 100개 쏘니까 또 하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주로 이제 이 대규모 투자를 받은 이 주식회사들의 이 문화 콘텐츠 사업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재발 방지도 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K 컨텐츠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름의 성과들을 거둬왔는데 이런 뭐 소유 문제 또 이런 콘텐츠 제작 문제가 불거지면 이게 콘텐츠 산업은 약간 뭐랄까 이미지 산업 뭐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산업의 속성이 있잖아요. 마음이 떠나면 훅 가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전 세계적으로 K-팝 콘텐츠 굉장히 타격 많이 받을 겁니다. 이거 네.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개입해서 중재를 해서 이 상품이 닫히면 안 돼. 이제 뉴진스가 닫히면 안 돼. 네, 이거 네, 네.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대형 이 거대 회사들은 이미 이 하이브에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사람 들어와 있고 윤 정권 사람 들어와 있고. 네네. 그 공정위원회가 누구 편 들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사들 전체가 전부 다 하이브 파면 늘었거든요. 네. 이 거대 재벌에다 종속돼가지고 그러면 공정거래냐고 막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민희진 씨의 기자회견 스타일을 주목해 볼 게 아니라 뭐 욕설이나 감정 상태를 주목해 볼 게 아니라 지금 회사 구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살피는 게 중요하다. 아마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지가 뻔히 보이는 거죠. 이 하이브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왔을지가 그러니까 창작자들 계속 등쳐 먹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지금 당장 이 국정 조사가 들어가도 될 만한 사건이에요. 근데 거대 회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 미국의 콘텐츠 회사들은 정치권 출신들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 승부하면 되는데 한국의 포털이나 이런 데는 꼭 정치권이나 무슨 검사 출신 갖다 써요. 전관들이요. 네, 전관들 갖다 써요. 심지어 네이버는 판사 출신이 대표이사 하지 않나? 그래서 그 벤처기업에서 비웃음 샀는데 왜 판사 출신이 벤처기업의 대표이사 하면 판사 정치권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네. 정상적인 영업하면은 왜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그 보통 문제가 아니라 손봐야 될 곳이 되게 여럿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요, 진짜 이 싹 들어엎어야 돼요. 이 대중문화 콘텐츠 유통사업까지 한번 싹 들어엎어버려야 됩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썩어 빠져서 아마 이게 일상화돼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겠죠? 대부분 어떤 문제가 그래? 창작자가 털리는 거예요. 창작자가 부가가치 만들 거 아닙니까? 그거 뺏어가는 거죠, 그냥. 아니 그러면 하여튼 K 콘텐츠가 지금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려면 일단 뭐 아주 중요한 혁신의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혁신은 자정을 통해서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이게 사실은 정부 역할이 워낙 중요한데 여기서 이 정부가 뭐 이건 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까 말한 대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그리고 공정위 동원해서 다 들어퍼야 되거든요. 완전히 다 쓸어서 새 판을 짜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정반대로 민희진 같은 쪽이 밟힐 수가 있으니까 이 로비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민희진 씨가 얘기를 정확히 한 건데 누구 하나가 성공했다고 서로 베끼기 시작하면 다 죽는다 이건. 끝장난다 완전히 K-팝이. 사실 그런 짓을 한 거거든 지금요. 근데 참 답은 그런 혁신 작업인데 혁신의 주체는 아무래도 공적 기관이어야 되고 정부나. 공정거래. 근데 정부는 이런 데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던지 아니면 있으면 이제 그쪽 로비에 뭐 걸려드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것도 국회로 좀 가져와야 되나요? 가능하면 민주당이 우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국정조사 할 만해요.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도 하자. 충분히 할 만합니다. 네. 그래서 불러서 얘기도 듣고. 근데 네. 이 하이브가요, 문재인 정권 때도 또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네. 이 민주당에 또 엄청 많아요. 네. 가까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창작자들은 여의도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창작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로비력이 없어. 네. 근데 이 자본이나 경영권 주는 사람들은 맨날 국회에서 로비만 해요. 네. 그러니까 붙으면 죽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토론도 하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문화연대 토론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의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니까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외부 전문 단체나 시민 단체들이 붙어줘야 되죠. 네. 함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방치하면 제2, 제3의 사태로 연결되고 또 반드시 K 콘텐츠 전체의 급속한 몰락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네요. 사실은 2000년 초반에 한류가 폭발했다가 네.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 무너지고 이제 이 K-팝 정도 하고 몇몇 드라마가 남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K-팝이 이제 죽는 거죠, 이러면. 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관계자들도 명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 변 대표님 강조하시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의 길을 걸을 거다. 네. 가장 화려하게 핀 꽃이 가장 처절하게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상황이. 아니, 막아야죠. 네. 진짜 이 뉴진스라는 이 걸그룹은 아마 저나 네. 우리 오 선배님 정도만 해도 K-팝 아이돌 잘 구분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죠. 점점 좀 기괴하게 가고 네.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가서 그러는데 그걸 완전 역발상으로 본연의 이제 이 순수한 음악으로 돌려세워서 성공하는 데거든요. 네. 뉴진스가. 그러니까 기존의 흐름을 완전 돌려세웠는데 아, 그 혁명적이네요. 혁명적으로 해서 근데 이걸 베끼고 막 하기 시작하면은 다 끝난다는 거죠. 이거. 네. 알겠습니다. 유진스 팬이세요? 저는 뉴진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처음 알았는데 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와, 이러셨구나. 제가 원래 대중문화 평론가 네. 출신이니까 네. 아는데 제가 원더걸스 소녀시대 때부터 이게 점점 이게 기계화되더라고요. 네, 이 아이돌이. 네. 그러다가 이제 완전 사이버 머신처럼 돼가지고 안 보다가 네. 이번에 보니까 예전 처음 아이돌 핑클이나 그때 감수성을 가져온.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런 뜻이어서 뉴진이라는 게 진 청바지. 네네. 청바지 평생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가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성공이 의미 있는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키아벨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